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의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사촌 오빠가 학교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2012년 당시 건물 4층에 밴드 동아리 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비좁은 동아리 방이었지만 비교적 잘 꾸며놓아서 동아리 활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동아리 부원 2명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동아리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부원 A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옆 소파에서 자고 있던 B가 계속 다리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A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들썩이는 B의 다리를 보았는데 어둠에 눈이 적응되면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 B의 다리 밑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B의 다리가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A는 결국 기절했고 다음 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가 만취 상태에서 헛것을 봤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동아리방 청소를 하는데 캐비닛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영정사진 같은 액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그 사진을 보더니 사진 속의 남자가 자신이 본 귀신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동에 동아리 선배들이 몰려왔고 문제의 사진을 본 선배들은 깜짝 놀라며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사진은 1년 전 여름방학을 이용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동아리 부원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당시 동아리에서 죽은 부원을 위해 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영정사진은 그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불태워버려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장례가 모두 끝났는데도 사진이 동아리 방에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준 선배도 그 사진이 캐비닛 위에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경황이 없고 무서워서 사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영정사진을 만지는 것을 꺼려한 것입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선배가 당시에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는데 흉흉한 소문이 돌기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영정사진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을 태운 후 소문은 잠잠해졌고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훔쳐본다. 넌 평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울리는 것은 천둥 소리가 널 잠에서 깨우고 말았습니다. 넌 다시 졸기 시작했지만 그때 또 다른 천둥 소리가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밤 내내 반복되었고 결국 너는 자리에 누워 방 밖에 펼쳐진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시선은 형체도 알 수 없는 물체들을 향해 따라 움직이다가 방 건너편에 놓인 거울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때 번개가 쳤고 거울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거울 속에 수십 명의 얼굴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새까만 눈에 입을 벌린 모습. 그들은 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러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너가 뭘 봤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넌 불안해하며 밤 내내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넌 벽에서 거울을 치우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너가 본 것이 진짜였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넌 그저 거울을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어요. 사실 넌 집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은 희미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넌 친구네 집에서 하루를 보내다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넌 깜짝 놀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이 망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물에서는 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금방 거울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거울을 돌려줘. 우린 너의 자는 모습이 그리워. 세 번째 이야기, 딸을 찾아야만 했다. 내 딸 사라는 벙어리입니다. 세상에서 귀엽게 웃는 제스처를 가장 잘하는 아이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슬프냐고요? 물론 그렇지만 와이프와 저는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침묵에 우울한 내색을 비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항상 자신의 삶에 행복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라에게 새 옷장을 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린 그 아이의 하얀 방에 어울리는 옷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오래된 옷장을 치우자 벽에는 약 15cm 크기 정도의 남자가 손을 펼친 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림 같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잡지에서 볼 듯한 선명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는 회색 양복을 입은 평범한 중년 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비추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런 것을 전에 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이삿짐을 옮기던 사람들이 옷장을 사라의 침실에 두었기에 제가 봤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 그걸 긁어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새로운 옷장으로 가릴 생각이었기에 가만히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와 나는 가구점에서 새 옷장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딸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애는 문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 옷장도 샀고 너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내가 새 옷장을 술에 싣고 끄는 동안 아내는 그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비명이 들려오는 딸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벽에 있었던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가 행복한 표정을 지은 채 등과 목을 스트레칭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감싼 채 잔뜩 벌린 눈으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있었던 자리에 똑같이 벽 위에는 손을 펼치고 있는 사라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전 이곳에 갇힌 사람과 바뀐 이후로 전 계속 이곳에 줄곧 갇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린 주먹을 꽉 쥔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곤 그저 저 아이가 대화할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에게 내 손을 붙잡아 날 자유롭게 만들어줄래?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보세요. 저도 똑같이 속았을 뿐입니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에게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정이 있었다고요. 아내는 풀썩 주저앉으며 딸의 이미지를 붙잡고 울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가 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씨는 로라의 코트를 받아서 옷장 안에 걸어 놓았습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웃음을 지으며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와인 마실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있잖아, 로라. 넌 다른 여자애들하고는 달라.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라는 그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을 비추어 보아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를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라던 건 그의 흠모였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는 쨍그랑거리는 금속 소리와 함께 들뜬 조씨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왔습니다. 로라는 빙긋 웃으며 서재로 향하고는 소파에 몸을 편안히 기댔습니다. 기다리던 도중 그녀는 옷장에서 철그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을 쳐다보면서 그녀는 조씨가 금방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철그렁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로라는 방을 훑어보고는 머뭇거리며 옷장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는 오래되어서 힘을 꽉 쥐어야만 돌아갔지만 어떻게든 열 수는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미풍이 옷장 속 코트와 작은 장식품들 뒤편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코트를 옆으로 치워내자 그 뒤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철그렁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더더욱 크게
로라는 조심스레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씨는 여전히 부엌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벽에 전등 스위치가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스위치를 올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로라는 공포를 직면했습니다. 벽에는 4명의 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말라붙은 피가 그녀들의 손목과 발목에 늘러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3명은 의식이 불명인 채로 축 늘어져 사슬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1명은 의식이 있었지만 이도 간신히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팔을 움직였고 철그렁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려 할 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했잖아 로라. 넌 다른 여자애들과는 달랐다고. 조슈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멍청. 그의 말은 얼굴로 향해 날아든 팔꿈치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계단 쪽으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로라에겐 병난로의 부직갱이를 들고 머리에 날리기에는 딱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엎드린 형체 옆에 서 있던 로라의 표정에는 역겨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이 얼간이에게 관심 가진 척 했었던 나날들. 오로지 이 방에 들어오기 위해 숨겨왔었던 5개월간의 내 진짜 목적. 로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여자의 옆으로 다가가 족쇄를 풀어냈습니다. 잔뜩 쇠약해져 무릎으로 주저앉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언니. 로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악마. 그가 내 방으로 들어왔을 때도 여동생은 꿈쩍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김이 보일 정도로 주위의 공기는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몸을 떨며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작은 팔로 내 허리를 꼭 감쌌습니다. 계속 잠든 채로 있으면 좋을 텐데. 그가 키가 크고 말랐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방은 너무나도 어두웠기에 그의 대부분은 그림자의 뒤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숨이 멈춰왔습니다. 그가 내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공허한 흰빛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멈춰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마침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그의 앙상하고 얼음장 같은 엄지손가락을 내 움푹 파인 왼쪽 눈 부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눈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난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머지 차가운 손가락들이 내 얼굴 위로 올라와 내 뺨에 오래된 흉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그의 검지와 중지가 내 입술 위로 멈춰섰습니다. 붓기는 가라앉은 채였지만 내 아랫 입술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내 얼굴을 떠나 내 팔로 향했습니다. 그는 내 오른손목을 붙잡아 들어 올리고는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내 자해의 흔적은 희미해졌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면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곳에는 희미한 절망과 즐거움의 감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내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침대로 내려놓고는 이번엔 왼쪽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아플 정도로 내 팔을 꽉 쥐었지만 난 여전히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여전히 잠든 채였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선 중요한 전부였습니다. 그는 나의 금방 난 상처 부분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은근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얼기설기 붙여진 밴드 위로는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해의 흔적은 이전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상처는 분노 때문에 혹은 동생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바랐던 나의 나약한 이기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처는 좀 더 아름다웠습니다. 더 세심하게 만들어진 이 상처는 이해할 수 없는 눈 문양과 오망성과 숫자, 기호들의 디자인으로 내 팔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팔에 이걸 새긴다 해도 나에게 있어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입술 사이엔 날카로운 누런 이빨들이 잔뜩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이 내 귀에 닿을 때까지 몸을 기울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서서히 아니면 빠르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속삭이는 듯했지만 그의 단어 하나하나에서
즐거움과 연민이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난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녀에게 새로 생긴 멍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난 속삭였습니다. 그는 다시 빙그레 웃고는 방을 떠났습니다. 내 부모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난 미소를 지으며 내 여동생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6번째 이야기, 지하실의 메시지. 난 새 집으로 이사갔어. 예쁜 집이었지만 오래되고 삐걱대고 으스스한 집이었지. 아무래도 가격이 그 가격이다 보니 지나칠 수가 없었어. 다음 날부터 좋게 고쳐나갈 생각이었어. 그날 밤 새벽 2시 즈음 자다가 목 좀 축이려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 부엌 바닥 밑에서 가늘게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난 이게 모스 부호라는 걸 알라차렸어. 올라가서 핸드폰을 집어와서 모스 해석 앱을 열었어. 두드리는 소리 자체는 되게 간단했거든. 난 모스 코드에 대해 조금밖에 몰라.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나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이건 모스 부호구나 하고 알아차릴 순 있었어. 물론 코드를 외우고 다니진 않으니 번역해봐야 했지만 말야. 모스 앱이 소리를 해석했어. 도와줘. 계속 되풀이해서 말야. 난 내 녹음기 앱을 켜고 소리를 녹음했어. 제발 도와줘. 난 모스 코드로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어. 지하실. 난 이 집에 지하실이 있는지도 몰랐어. 난 그냥 전 주인이 나한테 말을 안 해줬다던가 아니 뭐 말하는 걸 깜빡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야 할지 감도 안 잡혔어. 내 집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야 될지 감도 안 잡혔으니까 난 경찰에 전화했어. 경찰이 알맞는 부서에 날 연결해주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난 두드리던 소리를 다시 재생해봤어. 등골이 오싹해졌어. 핸드폰에서 모스 코드를 다시 틀어봤는데 번역에 문제가 있었어. 아까 창문에 내리던 빗소리가 다른 두드리는 소리를 만들어낸 거야. 다시 해석을 해보니 지옥이었어. 7번째 이야기, 대학교에 소름 끼치는 경사로.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모양이 많이 변했지만 제가 입학했던 당시에는 건물 가운데 정원이 있는 계단과 더불어 경사로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그 건물에서는 인문대 수업이 많았습니다. 인문대 학생 중에 발작을 일으키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한번 발작하면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녔는데 워낙에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데다가 가만히 두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기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도 무관심하게 저 미친년 또 지랄이다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밤 몇몇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발작을 일으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은 짜증이 났지만 그저 공부에 집중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기에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순찰을 돌던 수희 아저씨는 2층과 3층 사이의 경사로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여학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 이미 죽어 있었지만 몸은 따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 여학생이 3층 복도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뛰어다니던 중에 경사로 근처에서 1층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던 중에 2층과 3층 사이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족인지 투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실족으로 인한 사고이고 3층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경사로를 기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죽음이 잊혀진 1년 후 밤늦게까지 1층에서 작업하던 어떤 여학생이 화장실을 가던 중 어둡고 후미진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는 여자를 보고 기절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긴 머리를 하고 경사로를 아주 느리게 기어 올라가는 사람 형태의 무엇을 봤다고 말했답니다. 그 후부터 밤에는 아무도 혼자 그 경사로에는 다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언니네 집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네 가서 겪은 일입니다.
언니 집은 광명의 어느 시장 근처로 새로 얻게 된 직장이 광명이어서 자취를 시작해서 놀러 갔습니다. 며칠 신세질 작정으로 밤새 게임을 하다가 언니가 출근할 때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있으면 무섭다 보니 현관문을 위아래 다 잠그고 걸쇠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겁니다. 위, 아래, 그리고 드르륵 하는 안에서 거는 걸쇠마저 열고 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이불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벌벌 떨고 있는데 들어온 누군가가 옆방을 뒤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몸이 갑자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이 무기력해졌습니다. 당시에는 가위 눌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옆방에 있는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서 여자인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물론 걸쇠도 여전히 걸려 있었고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집에서 이런 일을 서너 번 정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매번 현관문 2개의 자물쇠가 열리고 걸쇠까지 열리는 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언니에게 말해도 언니는 제가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환청을 들은 거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기에 언니네서 겪은 일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몇 달 후 언니를 다시 만나 이야기하던 중에 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낮에 집에서 쉬는데 집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했다고,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언니도 현관문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혼자 사니까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가위에 눌린 몸을 정말 필사적으로 풀려고 했지만 결국 잠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일어나면 현관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언니가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옆집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밤늦게야 퇴근하는 언니는 몰랐는데 단독주택 같은 집에 입주하여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옆집을 찾아온 귀신이 집을 잘못 찾아 언니네로 찾아왔던 게 아닐까요? 9번째 이야기, 꿈속의 고모님. 결혼 전에 겪은 일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신혼집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구를 놓은 상태였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어두컴컴하고 습한 지하창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벽으로 밀쳐진 상황이었고 누군가 제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두 손을 밀치려고 했는데 제 목을 조르는 사람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없던 게 아니고 목이 뒤로 꺾여서 넘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온몸에 힘이 빠졌고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가팠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얘한테 이런 짓을 하냐.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비록 꿈이었지만 처음 보았습니다. 거기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위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요. 꿈을 꾸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피곤해서 악몽을 꿨나 보다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생각이 난 듯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꿈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음 날 시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대화 도중에 어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고모가 낯선 사람이 와서 나오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고모님께선 이북에서 남편과 살고 계셨는데 6.25 전쟁 때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서 일본에서 사셨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얼굴은 뵙지 못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1년 후쯤 고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족이 없어서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일본에 가셔서 유골가루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아버지가 고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고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고모님께서 새 식구가 와서 제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닐까 합니다. 나중에 들으니 혼자서 쓸쓸하게 고모님께서 목을 매서 자살하셨다고 하네요. 마지막 모습이 그렇다 보니 꿈에서도 목이 꺾여서 나타나신 게 아닌지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시선. 방문을 가볍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아빠인 것 같은데. 브라이언, 안에 있니?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 나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어. 여기서 보니 방 전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어. 나 평소에 한 번도 방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었구나. 아빠가 다시 문을 노크했지만 여전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 지난 몇 달간은 정말 나한테 있어서 너무 힘든 시기였거든. 아빠가 발령받고 나서 나랑 아빠는 이 도시로 이사 왔어야 했으니까. 아빠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잠깐 걸릴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나한테 있어선 그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 특히 학교에서 말야. 사람들이 학교에서 날 마치 외부인 마냥 바라보는 눈길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시선이며 중얼중얼대는 거며 내 뒷담이며 전부 다 말야. 그러더니 어느 순간 시작됐어. 어느 날 내가 도서관에 있었는데 걔네들이 내 주위를 에워쌌어. 그러고는 나한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어.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어. 그날 이후 애들한테 두들겨 맞는 일은 서서히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기 시작했어. 아빠한테 얘기를 하긴 너무 두려웠었어. 그래서 알지 못하게 집에서도 후드티를 입어서 상처를 감추었지. 문 밖에선 서서히 다급해하는 게 느껴졌어. 노크 소리는 쾅쾅대는 소리로 바뀌었고 아빠는 이 문을 열라며 계속 소리쳤어. 잠깐 문을 열어야 되나 생각했지만 너무 지쳤어. 더군다나 방구석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편안하고 말야.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아빠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 난 아빠의 얼굴을 바라봤어. 아빠의 긴장하던 표정은 천천히 두려움에 무언가로 바뀌었어. 난 여기 앉아 있었지만 아빠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 아빠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에 고정되어 있었어. 천장에 매달린 내 몸을 말이야. 11번째 이야기, 다른 종교를 무시하지 마라. 변변한 재산 하나 없이 시작했던 결혼 생활에 딱히 배워놓은 기술도 없었던 아버지는 급한 대로 택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수입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가장으로서 직장을 구하고 나니 숨통이 조금 트이셨습니다. 그 무렵 집안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벌레만 보면 경기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이유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지니 걱정되어 온갖 군데 병원을 가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큰어머니께서 평소 알고 지내시던 여스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스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백마의 피로 어른 키의 절반만한 큰 부적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그 부적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고 일주일이 지나자 벌레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던 제가 신기하게도 손으로 벌레를 잡으면 울더랍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나 아버지는 다른 종교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외가 쪽이 대부분 그 종교이고 아버지도 당시 연달아 사고가 나는 등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서서히 그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개 종교들이 그렇듯 타 종교를 동시에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타 종교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말에 아버지는 고민하시다가 그 부적을 태워 없애버리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밤 아버지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무서운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집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예쁜 여자가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앉더랍니다. 놀란 아버지는 아줌마는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왜 왔느냐, 어서 나가라. 그렇게 소리쳤는데 싱긋 웃기만 하고 나갈 생각을 않더랍니다.
그 웃음이 순간 너무나도 소름 끼쳤던 아버지는 여자의 팔을 낚아채 문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답니다.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 장사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 힘을 내서 확 밀쳐내는 순간 여자가 잡고 버티던 문틀을 놓치면서 그 곱던 얼굴이 악기로 서서히 변해가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그 악기의 형상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십니다.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노려보던 그 핏발선 눈초리에 숨이 멎을 듯 이후 명절에 큰 집에서 아버지는 그 스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선 스님이 써주신 부적을 태워버리고 거기다 변절까지 했으니 화가 나서 악기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덕을 많이 쌓으신 스님께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셨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2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집 근처에서 귀신에게 홀려 목숨을 잃을 뻔했다. 할머니 댁에서 지낼 때 겪었던 일이다. 우리 마을엔 거지가 살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린 마음으로 동네 아이들과 거지라고 놀려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하지만 집만 없을 뿐이지 허드렛 일을 이것저것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친분도 있고 마을 교회도 다니는 그런 착실한 분이셨다. 그땐 왜 그 아저씨를 놀렸는지. 사건은 내가 숲속에 들어갔던 따스한 봄에 일어났다. 나는 동네 아이들과 내기를 해서 숲속에서 사슴벌레를 잡아오는 것으로 하였다. 그 내기에서 걸려버린 나는 숲속에서 사슴벌레를 잡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내 시야에 포착된 사슴벌레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슴벌레를 잡고 돌아가려는데 저 앞에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때 기억과 감정이 빗대자면 단지 아주 큰 나비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저것도 잡아서 애들에게 자랑할 생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것이 뒤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뒤쫓았다. 점점 깊은 곳으로 빨려들어 가는지도 모른 채 어느덧 해가 기울어 그것은 완전히 모습을 감추어 버렸고 난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당황감과 공포감에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해도 지고 달이 떴을 땐 나무 둥치 아래에서 벌벌 떨었다. 근데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향했다. 누군가 구해주러 왔다는 희망을 안고서 점점 그 소리를 향해 다가가는데 뒤에서 우악스럽게 날 끌어당기는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위를 쳐다보고 그대로 기절했다. 일어나 보니 할머니 댁의 내 방이었다. 주위에는 마을이장님과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때 어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내가 2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그 거지 아저씨가 숲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날 찾는데 도움을 주셨고 내가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날 구해주신 것이다. 근데 그때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허공을 향해 뭐라고 중얼거리던 아저씨의 모습을. 이젠 사람 그만 홀리고 좋은 곳으로 가라. 우리 마을에는 거지 아저씨가 있었다. 허드렛 일을 하며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셨지. 그런데 어느 봄날 숲에서 뭔가를 쫓다가 기억을 잃고 말았어.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나무 둥치 아래서 떨고 있었지. 그러다 누군가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를 따라갔는데 뒤에서 날 끌어당기는 손길이 느껴졌었지. 그렇게 기절했다 깨어나니 할머니 댁이었어. 어른들은 그 일에 대해선 침묵했지. 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말이야. 그 후로는 거지 아저씨가 숲에서 날 구해준 일. 그리고 그 아저씨가 중얼거린 말들을 알게 됐지. 이젠 사람 그만 홀리고 좋은 곳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 그 아저씨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숲에는 뭔가가 있었지. 내가 놀렸던 거지 아저씨가 나를 구해줬다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그날 이후로 숲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마을 사람들이 숲에서 나오지 않거나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마을이 떠들썩해졌고 아저씨는 그 후로 볼 수 없었어.
그 아저씨가 나를 구해준 그날 밤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무엇을 본 건지. 그리고 그 아저씨는 대체. 그 이야기를 끝으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할머니 댁에서도 낯선 소리들이 들리고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 거지 아저씨가 말한 좋은 곳으로 가라는 그 말.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 그 아저씨, 나를 구해주고 나서 정말 좋은 곳으로 간 걸까? 13번째 이야기, 바이러스. 추웠다.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었다. 체온도 정상이었고, 다른 질병이 의심되는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고 쉬었다. 며칠이 지나도 이 강추위가 물러가지 않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병원에선 내가 아주 건강하다고 했다. 사실 병원엔 정신적인 이유나 특정한 사정으로 증상 없는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기에 의사는 나 또한 그들과 같은 부류라 생각했는지 진통제 처방을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여기까지 친구들한테 꾀병으로 병원 가서 진통제 받아온 놈이라고 놀림받을 해프닝이었지만 내가 걸렸던 이유를 모르는 추위가 전염성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세상은 뒤집혔다. 이 질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공기 감염이란 것도 아니고 감염자와 단순 접촉 시 감염 확률이 90% 정도였지만 증상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건 첫째로 감염자들이 질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고, 둘째로 감염자들이 참을성만 있다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길 수 있게 했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격리당하기 싫었던 감염자들은 당연하게도 감염 사실을 숨겼고, 방역당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감염자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뒤늦게 당국은 공항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폐쇄하지만 이미 감염 초기에 외국으로 이 증상 없는 질병을 치료를 받으러 갔던 부자들이 다수 있었기에 이 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감염자들이 느끼는 추위는 점점 강해져 갔다. 증상이 심각한 이들은 외부의 연료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도 계속 추위를 느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장판을 틀고 자도 추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이 병에 대한 일종의 치료법이 퍼진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였다. 동영상에선 어떤 사내가 자신의 손을 불로 지지며 따뜻하다고 웃고 있었고, 며칠 뒤엔 그 사내가 집에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다. 세상이 정상이었더라면 아마도 미친놈 취급받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누군가는 아님 말고라는 생각으로 불에 손을 갖다 대었다. 놀랍게도 불에선 통증이 아닌 따스함이 느껴졌고, 추위에 떨던 감염자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마약, 그 이상의 쾌감을 주었다. 유튜브에 사내가 옳았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운이 좋았던 사망자들과는 달리 생존자들에겐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신화상으로 피부는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했고, 옷도 입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는 전보다 더 강한 추위가 찾아왔다. 이 병에 대한 일종의 치료법이 퍼진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였다. 말은 쉽지만 중요기관을 건드리는 중대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렸고, 그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수술은 당연하게도 의사와 연줄이 있는 사람, 권력자, 부자 순으로 진행되었고, 나 또한 일반인이 평범하게 수술받는 그 순서에 수술하게 되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며칠 후 따뜻함이 주는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갑자기 이유 모를 엄청난 열을 느꼈고, 자연 치료가 가능했던 이 질병은 인류를 두 번째로 위협하게 되었다. 14번째 이야기, 유리에 비춰진 사람의 그림자. 나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5층에 살고 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맨 위층의 빈 방을 빌린 것이다. 물론 엘리베이터 따위는 없다. 이곳에 들어오고 1년이 넘었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옥상을 저벅저벅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낮이던 밤이던 문득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하지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한 탓에 그다지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며칠 전 강풍이 불었던 탓에 안테나가 고장났는지 수리공이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가지고 왔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은 알겠지만 옥상에 통하는 구멍이 있어서 그 아래에 사다리를 두고 올라갔다. 전부터 옥상에서 발소리가 나더라고요. 뭐가 있는지 보고 알려주세요. 라고 나는 말했다. 수리공은 쓴 웃음을 지으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라며 정색을 했다. 작업은 무사히 종료되었고 이상한 건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그는 돌아갔다. 문제는 그날 밤, 즉 어젯밤에 일어났다. 내가 화장실로 향하자 마치 뒤를 밟듯 저벅거리는 소리가 옥상에서 들려왔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는 곳과는 상관없이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는 소리일 뿐이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니 왠지 무서워서 언제나 열어두던 환기용 창문을 닫았다. 그런데 잿빛 유리에 분명히 위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었다. 정말로 놀라서 바로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정말 무서워서 당장 내일이라도 이사하고 싶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깨어나 보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이 평온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15번째 이야기, 장례식장. 이 일은 제가 2년 전 겪은 일인데 어릴 때부터 자잘하게 겪은 이상한 일들 중 가장 괴롭고 무서웠으며 정말 짜증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2년 전 출근하고 여느 때처럼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친구의 부고 소식을 연락받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헤어졌던 터라 더욱 충격적이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퇴근하기 전까지 정말 미친년처럼 우열하다 일하다 멍하게 있다 울고 일하고 당시 일하던 곳에 월차나 반차 같은 것이 없었기에 그냥 버티면서 일하다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장례식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기사 아저씨가 겁이 많거나 특이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이 일의 시작에 복선 같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도착하니 친구가 영정사진 속에서 정말 환하고 예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것을 보고 오열하지 않으려 정말 애를 썼습니다. 눈물만 계속 주룩주룩 흘리다가 친구들과 자리에 앉았는데 자꾸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농담하는 친구 놈 때문에 불편해져 혼자 장례식장을 소리 없이 울면서 이리저리 거닐다 결국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하고 12시가 좀 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새벽 죽은 친구가 환한 얼굴로 나타나 남은 음식들인데 내가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며 커다란 갈색 상자를 건네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말만 듣고 상자는 열어보지는 않고 그냥 식량 상자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평소대로 몇 마디 주고받다가 깨어났는데 그냥 나 자신이 마음 편하라고 그런 꿈을 꾼지도 모르겠지만 그 녀석 얼굴이 정말 편안하고 밝아 보여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 꿈에 나타난 적은 없지만 잘 지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 꿈을 꾼 날 밤 자다가 갑자기 가위에 눌렸습니다. 원래 가위에 잘 눌리지도 않았고 눌려도 항상 바로 풀리는 편이었기에 얼굴과 몸이 눌리는데 역시 손가락은 움직이기에 바로 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밤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어떤 사람과 막 까불면서 수다 떠는 꿈을 꾸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바로 귓가에서 그래서 라는 말소리가 들려 잠이 확 깨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잘 못 들은 건가 꿈인가 하고 있다가 TV를 끄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귓가로 크크크 하고 젊은 남자가 낮게 웃는 목소리가 들려 바로 벌떡 일어나 방 불과 TV를 켜고 너무 놀라 그냥 좁은 방 한가운데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시 타지에서 오랫동안 혼자 자취하던 상황이었죠. 꿈이나 헛것을 들었다고 하기엔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었어요. 무서움에 떨며 밤을 거의 지새고 아침이 다 되어 겨우 잠들었다. 그날 겨우 지각을 면했습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매일 밤잠만 들려면 방 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음과 남자 웃음소리, 한 방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과 인기척이 나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평소 워낙 잠이 많은 편인데 이 알 수 없는 존재 때문에 항상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자지 못해 진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무섭기보다 화가 차밀어서 차라리 모습을 드러내라 미친 새끼야. 진짜 내 놈을 갈갈이 찢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혼자 허공에 저주를 퍼붓고 매일 밤속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욕을 미친 듯이 퍼부었습니다. 정말 내가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기척이 나도 무시하고 자려하면 바로 귀에다 대고 웃음소리를 흘리거나 이상한 소음을 내다 항상 새벽 6시 무렵에 사라졌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자려 해도 무언가가 계속 느껴지고 신경이 쓰였고 인터넷으로 해결 방법을 이리저리 찾아보며 방문 쪽에다 소금을 쭉 뿌려놓기도 하고 찬송가나 스님들이 불경 염송하는 것을 틀어놓고 자기도 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독실한 불교 신자인 친구가 떠올라 물어보니 황당해하면서 온만이 밤매홈이라고 항상 외거나 염송하는 것을 틀어보라기에 열심히 했는데 역시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2주 동안이나 시달리며 수면 부족에 괴로워하다 갑자기 당시에 남친의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셨던 염주 팔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철 여행 가셨다 사오신 것으로 특이하게도 염주 알들 중간에 나무 캡슐이 있는데 여기에 붉은 글자와 부적 같은 것이 새겨져 있고 이것을 열면 금빛으로 칠해진 아주 작은 부처상이 들어있는 팔찌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끼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거짓말같이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평소처럼 긴장하며 자리에 누웠다가 한순간 기절하듯 꿈도 꾸지 않고 자다 새벽에 절로 깼었는데 아무런 소음도 남자 웃음소리도 인기척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로 1년 이상 씻을 때를 제외하고 항상 왼손에 열심히 차고 다녔고 그것이 다시 나타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시작되어 갑자기 사라진 일이었는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평소 가위를 심하게 자주 눌리는 편이라 이 염주 팔찌를 빌려주기도 했고 동생도 스스로 염주를 따로 사서 항상 착용해보기도 했지만 동생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냥 오해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했던 택시에서의 작은 해프닝을 말하자면 택시를 타고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달라 말하고 지쳐서 멍하게 있었는데 정말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신 듯한 택시 기사분이 처음엔 기분 좋게 운전하시다 자꾸만 룸미러로 저를 불안하게 곁눈질하시더니 무언가 물으셨는데 멍 때리다 대답을 못했고 바른 길로 가고 계시면서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지요? 라고 룸미러로 쳐다보시며 어색하게 물으시기에 힘이 없어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말 없이 초조해하시며 어느 순간부터 오른손으로 기다란 묵주를 만지작거리시다가 마치 제가 있는지 확인하듯이 룸미러로 쳐다보시기를 반복. 너무 불안해하시는 게 느껴져 주시했는데 혹시 나를 귀신이 아닐까 의심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당시 차림새가 긴 생머리에 검은 정장 우울한 얼굴. 목적지는 장례식장이니 미신을 많이 믿으시거나 경험자라면 그럴 만도 하다 싶어 딱히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내리면서 감사하다 크게 말하니 갑자기 반색하시며 대답하시곤 슝 가버리셨는데 당시에는 그냥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혹시나 정말로 뭔가를 보고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주절주절 정신없이 말해서 그런지 뭔가 부족하고 무섭지도 않고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이상한 건 이 얘기를 하면서 쓰면서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웠는데 동생 이야기부터 멀쩡해졌네요. 평소 편두통도 없는데 말이죠. 저 일을 경험하고 괴현상을 많이 겪는 동생의 심정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본가로 돌아온 터라 방을 같이 쓰는데 이제는 또 가위 눌렸다고 새벽에 깨우거나 소리 질러도 신경질 안 내고 그냥 토닥토닥 해줍니다. 동생이 가위로부터 자유로워질 방법은 없을까요? 여튼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